요즘 부쩍 뭘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마다 혹시 나도 알츠하이머는 아닐까?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래요. 뭐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날 때나 냉장고 문은 왜 열었는지,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이럴 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건망증이랑 정말 이건 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경과학자 리사 제노바 박사 있잖아요. 그분의 통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알츠하이머에 저항하는 좀 더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참고할 자료는요. 신경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리사 제노바 박사의 빅 띵크 채널 인터뷰 영상이에요. 알츠하이머 저항성 뇌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인데 영화로도 아주 유명했던 소설 스틸 앨리스나 기억의 과학과 망각의 기술 이 책들의 저자시기도 하죠.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아시고 쓸데없는 걱정은 좀 덜어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뇌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당장 뭘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아이고 깜빡했네 하는 그런 건망증이랑 진짜 질병으로서의 알츠하이머를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차이만 알아도 사실 불필요한 걱정을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기억과 알츠하이머,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대신에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실질적인 예방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한번 가보죠. 먼저 뭐가 정상적인 건망증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의 초기 신호는 그럼 뭐고 그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진짜 제일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죠. 리사 제노바 박사가 말하는 정상적인 건망증 사례. 그게 뭔가요? 이걸 알아야 저도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노바 박사가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건망증들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은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뇌활동의 일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람 이름 바로 기억 안 나는 거. 맞아요. 그거 진짜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방에 왜 들어왔는지 순간 딱 잊어버리는 거. 네네. 또 뭐 나중에 할 일을 따로 적어두지 않으면 그냥 까먹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특히 이름. 방금 소개받았는데도 도로 쓰면 가물가물할 때가 진짜 많아서 걱정했거든요. 이런 게 알츠하이머 징후가 아니라니 한숨 돌립니다. 정확하죠. 우리 뇌는 뭐랄까 애초에 모든 정보를 아주 완벽하게 저장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특히 이름처럼 좀 맥락이 없거나 아니면 미래에 할 일처럼 당장 처리할 필요 없는 정보는 쉽게 잊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노바 박사 말처럼 이런 자연스러운 망각 현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나 혹시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지 뭐 어떤 병적인 상태, 그러니까 뇌 손상이 너무 심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 임계점,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티핑 포인트, 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이라는 개념,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제노바 박사가 설명하는 진짜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은 대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는 뭘까요? 알츠하이머는 보통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시작하거든요. 바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라는 곳이에요. 영어로는 히포캠퍼스라고 하죠. 네, 해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초기 증상은 주로 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몇 분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전혀 기억 못한다거나 방금 얘기했는데도요? 네. 아니면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 말을 방금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었거나 아주 놀랐던 일. 그런 것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군요. 와,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바로 그거예요.
정상적인 건망증은 주로 우리가 주의력이 좀 부족했거나 정보의 우선순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을 꺼내오지 못하는 것에 가깝다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은 해마 기능이 떨어져서 새로운 기억 자체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질병이 시작되는 그 특정 위치, 즉 해마 때문에 초기에는 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의 문제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된 기억들은 상대적으로 나중까지 보존되는 경향이 있고요. 제노바 박사는 근데 병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죠. 해마에서 시작해서 다른 뇌 영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요. 이 부분이 좀 질병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해마에서 시작된 손상이 점차 뇌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담당하는 전두엽, 앞쪽 뇌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 또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역 부위가 손상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아주 익숙한 동네에서도 길을 잃을 수가 있고요. 네, 익숙한 곳에서도요. 네. 그리고 언어 중추가 있는 칡두엽 부위가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대화할 때 적절한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더 진행돼서 감정이나 본능을 조절하는 변연계까지 침범하게 되면 감정 기복이 막 심해지거나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성격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즉,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의 변화를 보면 지금 뇌의 어떤 영역이 새롭게 영향을 받고는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셈입니다. 아, 그 질병의 진행 경로를 들으니까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그럼 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발병 과정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좀 끈적끈적한 단백질 조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단백질들이 뇌 속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일종의 찌꺼기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플라크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혈관에도 쌓인다고 하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뇌에 쌓이는 거죠. 이 플라크가 수년에 걸쳐서 뇌에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린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경세포 안에 신경섬유 다발이라는 또 다른 이상한 단백질 덩어리가 생기고 뇌 전체의 염증 반응이 막 증가하고 결국에는 신경세포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우리가 아는 알츠하이머 증상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제노버 박사는 이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닌 것에 비유를 해요. 아, 그렇군요. 즉, 플라크가 뇌에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 양이 치명적인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뇌 안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증상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쌓여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데까지 보통 15년에서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15년에서 20년요? 와, 아니 그거는 거의 뭐 청소년기부터 중년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은 즉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어쩌면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이부터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진짜 훨씬 미리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리사 제노바 박사가 강조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츠하이머는 그냥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경우는 전체 알츠하이머 환자의 2%가 채 안 돼요. 아, 정말요? 2%?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렇죠. 이렇게 긴 잠복기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가 이 플라크가 쌓이는 속도랑 티핑 포인트에 언제 도달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드디어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들이 이 알츠하이머 저항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노바 박사가 제시한 그 5가지 방법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제노바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뇌 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신경교 세포라고 불리는 뇌의 청소부 세포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낮 동안 뇌 활동 결과로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데요. 여기에는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도 포함이 됩니다. 와, 뇌의 자체 청소 시스템이 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부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나쁜 찌꺼기들이 뇌에 그냥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룻밤 잠설쳤다고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제노바 박사가 지적하듯이 만약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수십 년간 누적된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15년에서 20년이라는 긴 플라크 축적 기간을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분명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필수적인 청소 시간이다. 매일 밤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면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매일 밤 뇌를 청소할 기회를 준다는 것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요. 지중해식 식단이나 이걸 약간 변형한 마인드 식단이라는 걸 꾸준히 실천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무려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3분의 1에서 절반까지요? 와,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효과인데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건가요? 듣기만 해도 막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제노바 박사는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먹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예를 들면 시금치나 케일 같은 거요. 네. 고등어, 정어리 이런 것들이죠. 견과류나 씨앗류, 콩류도 좋고요. 그리고 주된 지방 공급원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들어보니까 다 몸에 좋다고 익히 알려진 음식들이네요. 근데 이걸 꾸준히 먹으면 그렇게까지 효과가 크군요. 맛있게 먹으면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건 진짜 희소식인데요. 네, 이런 식품들이 뇌 기능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을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몸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영양학적인 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죠. 요약하자면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식탁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니 정말 맛있게 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단 다음으로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해야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막 아주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그렇게까지 아주 힘든 운동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제노바 박사가 소개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한 번에 30분씩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속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수치를 낮추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와, 이건 진짜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제노바 박사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만약에 알츠하이머 위험을 50%나 줄여주는 알약이 개발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걸 먹으려고 줄을 설 거다. 근데 그 알약은 이미 존재한다. 그건 바로 운동화 한 켤레와 밖으로 나갈 의지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죠.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요. 뇌의 생화학적인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특히 알츠하이머의 핵심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수치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 이게 알츠하이머 위험을 50% 줄이는 마법의 알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안고 사는 문제 같은데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성 스트레스는요, 기억력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생존에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게 만성화될 때예요. 지속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기억 형성과 저장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해마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마에서 세공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어려운 말로 신경발생이라고 하는데 이걸 억제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해마의 크기 자체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해마 크기가 줄어든다고요? 오, 그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게다가 해마는 아까 알츠하이머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위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거죠.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 형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라는 병의 가장 취약한 뇌 영역을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셈이에요.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기분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핵심 영역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거죠. 제노바 박사는 요가나 명상, 마음챙김 연습 같은 거, 그리고 물론 규칙적인 운동이나 친구, 가족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같은 것들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해마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요인이네요. 제노바 박사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힘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다른 요인들이 좀 부족하거나 심지어 뇌에 이미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도 중요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더 흥미로웠어요. 네, 이게 바로 인지 예비능, 커그니티브 리절브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마다요. 우리 뇌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신경 연결, 즉 시냅스를 계속 만들어내요. 이건 마치 뇌 안에 새로운 도로망을 계속 건설하는 것과 같아요. 뇌 안에 새로운 길을 낸다? 그게 어떻게 알츠하이머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노바 박사가 아주 멋진 비유를 썼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 안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생긴 플라크나 신경섬유 다발 같은 도로 장애물이 생겨서 평소에 쓰던 신경 경로 몇 개가 막혔다고 쳐요. 네, 그런데 만약 평소에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 안에 수많은 우회로, 즉 예비 신경 경로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그 장애물을 마치 춤추듯 피해서 다른 우회로를 통해 원래 도달하고자 했던 기억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환상적인 비유네요.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이렇게 슉 돌아가면 된다는 거군요. 이야, 평소에 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꾸준한 학습과 지적인 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뇌의 가소성, 즉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과 회복력, 이걸 키우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설령 뇌의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병리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풍부한 인지 예비능을 갖춘 사람은 증상 발현이 훨씬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배움은 뇌의 우회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물이 생겨도 돌아갈 길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자면요. 첫째,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건망증은 대부분 정상적인 뇌 활동의 일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것. 둘째, 알츠하이머는 적어도 대다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고 15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잠복기 동안 우리가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 특히 충분한 수면, 지중해식 식단, 규칙적인 운동, 빠르게 걷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 어쩌면 미래에 개발될지도 모르는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미래의 뇌 건강을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행동 지침들인 거죠. 처음에 가졌던 혹시 나도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이제는 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대신 뇌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실천 의지가 샘솟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건망증과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뇌를 위한 5가지 기둥, 수면,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배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사 제노바 박사의 통찰에 기반해서 특히 인지 예비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새로운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혹시 모를 장애물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뇌 안에 더 탄력적이고 더 강인한 신경 경로를 문자 그대로 건설하는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미래의 당신을 위해 어떤 우회로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